새벽 3시. 도시의 불빛이 모두 꺼진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메아리 칩니다. 이곳은 폐쇄된 박물관의 지하,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저장고입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던집니다. 그 빛 아래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각 상자마다 붙은 라벨에는 분류 불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멈춥니다. 하나의 상자 앞에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는 금속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어떤 녹도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납니다. 이 금속의 합금 성분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히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 옆에는 지도가 있습니다. 양피지에 그려진 대륙의 윤곽. 하지만 이 지도가 그려진 시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야 할 땅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해안선이 얼음에 덮이기 전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상자에서는 기계 부품이 나옵니다. 톱니바퀴들이 정교하게 맞물린 장치, 천문학적 계산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00년경의 것이라는 연대 측정 결과가 있지만 이런 복잡성의 기계는 1500년 후에야 다시 등장했어야 합니다. 역사의 시간표가 어긋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표가 불완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없을까요? 왜 이 유물들은 공개되지 않은 채 지하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배운 역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고 도시가 세워지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 전에는 원시적인 수렵채집 생활만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상자 속 유물들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살아남은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기록입니다. 불타버린 도서관, 바다에 가라앉은 도시, 지진으로 무너진 신전, 그 모든 곳에 담겨있던 이야기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추측합니다. 상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있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며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석조 건축물, 복잡한 관료 체계, 문자 체계.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대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간다면, 만약 화산재가 모든 것을 덮는다면, 만약 빙하가 내려와 모든 것을 얼린다면 1000년 후, 2000년 후 무엇이 남을까요? 돌이 남을 것입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돌만이. 그리고 그 돌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풍화되고 부서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자연이 만든 것이라고, 혹은 원시인들의 단순한 노동의 결과라고. 이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질문을. 우리는 정말 첫 번째 문명일까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를 세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별을 관찰한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의 한 장일 뿐일까요? 이전에도 문명이 있었고 번영했고 그리고 사라졌던,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흔적이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그 흔적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은 도시들, 설명할 수 없는 정밀도로 가공된 거석들, 잃어버린 기술의 파편들,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반복되는 신화 속 이야기들, 이 모든 조각들을 모으면 어쩌면 우리는 잊혀진 과거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이 깜빡입니다. 지하 저장고는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과거의 문을 열어갈 것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기억이 흐려질 때에도 바다는 그 깊은 곳에 진실을 간직합니다. 파도가 해안을 때릴 때마다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남쪽 끝 요나군이 섬 근처의 바다. 잠수부 한 명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푸른 빛이 그를 감쌉니다. 물고기들이 주위를 헤엄칩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합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계단이 있습니다. 완벽한 직각으로 깎인 계단이, 평평한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대한 돌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것일까요? 파도와 해류가 우연히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논쟁합니다. 일부는 자연 지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침식과 풍화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묻습니다. 왜 이 계단들은 모두 같은 높이일까요? 왜 이 직각들은 이토록 정확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것은 바다 밑에 있을까요? 답은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10,000년 전 이곳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육지였습니다. 빙하기의 마지막 시기, 지구의 물 대부분은 얼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지금의 해안선은 그때는 내륙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속에 잠긴 이 장소는 그때는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신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바다가 올라왔습니다. 해안선이 이동했습니다. 도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 이야기, 그리고 두려움, 그들의 집, 신전, 기록, 그 모든 것은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인도의 서부 해안, 캄베이만, 여기서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소나 탐사 장비가 해저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 격자 무늬의 거리, 건물의 흔적. 이곳에서 인양된 목재 조각들의 연대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500년 전,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수메르보다 오래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까요? 역사책이 다시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발견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종종 무시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잊혀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대의 도시들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 발전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번성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명은 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강이든 바다든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물은 교통로였습니다.
물은 무역과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빙하기가 끝나기 전 해수면이 낮았을 때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지금의 해안선보다 더 바깥쪽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다 밑에 잠긴 대륙분기였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강이 흘렀을 것입니다. 평야가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지만 때로는 급격했습니다. 거대한 빙하댐이 무너지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해수면이 몇 미터씩 단번에 올라갔습니다. 해안 도시들은 경고도 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물이 왔다고,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바다는 완벽한 은폐 장치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가립니다. 파도는 흔적을 지웁니다. 염분은 유기물을 부식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쌓입니다. 산호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깊은 어둠 속에 과거가 잠듭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 한 영원히.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폭풍이 모래를 쓸어갑니다. 해류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계단, 벽, 기둥, 물속에서 빛나는 과거의 조각들, 그것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도 살았다고, 우리도 꿈꾸었다고.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바다 밑에 잠들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파도 아래에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탐사한 것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인 리듬.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 같습니다. 지구의 심장. 그리고 그 심장은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돌은 그저 존재합니다. 무겁고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채로. 수천 년이 지나도 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왕조가 바뀌어도 돌은 증언합니다. 침묵으로. 레바논의 바알베크, 로마 시대의 신전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진짜 미스터리를. 신전의 기초부를 보세요. 거기에는 로마인들이 놓은 돌이 아닌 더 오래된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가장 큰 것은 무게가 800톤이 넘습니다. 길이가 20m가 넘는 단일 석재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옮겼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들어 올렸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정확한 위치에 놓았을까요? 현대의 건설 장비로도 이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8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은 세상에 몇 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크레인을 이 장소에 가져오는 것 자체가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통나무를 굴렸다고요?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800톤입니다. 수천 명이 밧줄을 당겨도 움직이지 않을 무게입니다. 남아메리카의 페루, 쿠스코 근처의 사크사이와만, 여기에도 거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베크와는 다른 방식으로 놀랍습니다. 이 돌들은 퍼즐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각 돌은 불규칙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틈새가 없습니다. 칼날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2개의 각을 가진 돌이 주변의 돌들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각 돌의 형태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화강감을 말입니다. 화강감은 매우 단단한 돌입니다. 모스 경도로 서 7 사이입니다. 청동 도구로는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청동은 더 무릅니다.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돌로 돌을 두드렸다고, 더 단단한 돌로 덜 단단한 돌을 깎았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밀도를 말입니다. 두드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밀도가 아닙니다. 현대의 석공들도 이런 작업을 재현하려면 다이아몬드 톱을 사용합니다. 레이저 측정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볼리비아의 푸마푼쿠. 이곳의 돌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모양으로 가공된 돌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직각, 평평한 표면, 정교한 홈. 이것들은 마치 공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측정해보면 오차가 밀리미터 이하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늘에서 온 신들이 기술을 가르쳤다고. 하지만 이것은 고대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만큼 지적이었습니다. 그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방법이 우리와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술, 어떤 지식이 사라졌을까요?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진동, 공명, 주파수, 소리를 이용한 가공 기술.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돌에 가하면 그 분자 구조가 일시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가공이 쉬워집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고대 문명들이 소리와 진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내부에서는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이 일어납니다. 마야의 피라미드 계단을 치면 새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우연일까요? 고대의 신전들은 종종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말하면 목소리가 증폭됩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면 벽이 진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술이 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원시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명이 무너지면 지식도 함께 사라집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유럽은 수백 년 동안 콘크리트 제조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인들은 놀라운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바닷물 속에서 견디는 콘크리트를. 그 비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야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 강철을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의 전설적인 검, 놀라운 강도와 날카로움, 그 제조 기술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인에서 제자로,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장인이 죽으면서 그 지식도 함께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그렇게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아서, 전해지지 않아서 잊혀진 것들, 그들이 돌을 가공하는 방법,
거대한 무게를 옮기는 방법, 정밀한 측정을 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적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종종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노예 노동이라고, 수십 년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돌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듣는다면, 어쩌면 돌은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잊혀진 과거의 비밀을. 바그다드의 한 박물관 수장고에서 작은 점토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것, 특별할 것 없는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안에는 구리 실린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 막대가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구조가 낯이 익었습니다. 마치 배터리 같았습니다.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구조를 재현하고 식초나 포도주 같은 전해질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전압이 발생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전기를 알고 있었다는, 물론 그들은 그것을 전기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금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유물들이 금박으로 덮여 있습니다. 전기 도금을 사용하면 이것을 더 쉽고 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전류는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학 문헌에는 전기 물고기를 사용한 치료법이 나옵니다. 그 원리를 이해했다면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덴데라 신전, 벽면에 이상한 부조가 있습니다. 거대한 정우 모양의 물체, 그 안에는 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연꽃 모양의 받침대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케이블처럼 보이는 것이 바닥으로 이어집니다.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이라고, 신화적 표현이라고, 뱀은 지식을, 연꽃은 창조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몇몇 공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여기서 정우의 구조를 봅니다. 진공관, 필라멘트, 절연.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는 어둡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면에는 정교한 벽화가 있습니다. 상형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횃불을 사용했다고요? 하지만 천장에는 그을음이 없습니다. 연기 자국이 없습니다. 횃불은 연기를 만듭니다. 좁은 통로에서 횃불을 사용하면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그림을 그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거울을 사용해서 햇빛을 반사시켰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거울로 빛을 내부까지 전달했다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꺾인 통로를 따라 빛을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광원이 있었을까요? 인도 델리에는 철 기둥이 있습니다. 높이 7m, 무게 6톤의 순철 기둥.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둥이 녹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비바람을 맞았지만 거의 부식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분석 결과 이 철에는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은 철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율로 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도의 재련 기술이 필요합니다. 온도 조절, 성분 배합,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1600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품질의 철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섬 근처 바다에서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의 배였습니다. 그 안에서 청동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식된 금속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 안에 톱니바퀴가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맞물린 기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적 계산기였습니다. 태양, 달,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하는 장치,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장치, 심지어 올림픽 경기 일정까지 표시하는 장치. 놀라운 복잡성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준의 기계는 1000년 후에야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천문 시계들도 이보다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원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누가 설계했을까요? 어떤 지식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것이 유일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것들 중 하나였을까요? 만약 이런 장치가 흔했다면 다른 것들은 어디 있을까요? 난파선과 함께 바다 밑에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녹슬어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기술의 역사를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원시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발전한다고. 하지만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그 생각을 깨뜨립니다. 기술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발전했다가 잃어버립니다. 문명이 번영할 때 기술도 번영합니다. 하지만 문명이 무너지면 기술도 함께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후 유럽은 어두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도서관이 불탔습니다. 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책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양피지는 비쌌기 때문에 오래된 책들은 지워지고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의 과학, 수학, 공학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일부는 아랍 세계에서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책들을 번역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유럽이 다시 깨어났을 때 그 지식이 역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기술은 축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문명이 단절되면 지식도 단절됩니다. 고대의 기술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남긴 유물들, 그 정교함과 복잡성은 그들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과학을 이해했습니다. 수학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세계는 사라졌고 우리의 세계가 그 위에 세워졌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고대의 기계들, 녹슨 톱니바퀴들, 그것들은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우리도 창조했다고, 그리고 언젠가 너희도 잊혀질 것이라고. 지구의 역사는 깁니다. 45억 년. 그 긴 시간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한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30만 년 전입니다. 문명이 시작된 것은 5천 년 전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어제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인류는 여러 번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멸종 위기, 병목 현상, 인구가 극도로 줄어든 순간들, 그리고 그때마다 문명도 함께 위기를 맞았습니다. 7만 년 전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태양이 가려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화산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 여름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물들이 죽었습니다. 동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도 거의 멸종할 뻔했습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인류의 인구는 수천 명까지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천 명, 한 도시의 인구보다 적은 숫자, 그들은 흩어져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도구를 만드는 방법, 불을 지피는 방법,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11,000년 전에 시작되어 1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지구의 많은 부분이 얼음에 덮였습니다. 해수면은 120m나 낮아졌습니다. 기후는 혹독했습니다. 인류는 적도 근처의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혹은 해안 지역에서 바다의 자원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문명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존하기에도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어쩌면 무언가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착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도시를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재앙이 또 찾아왔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거대한 빙하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해안 지역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홍수 신화의 기원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기억일까요? 생존자들이 그들의 자손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물이 왔다고,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그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신화가 되었습니다. 문명이 사라질 때 무엇이 남을까요? 돌로 만든 것들은 남습니다. 피라미드, 신전, 거석 구조물. 하지만 나무로 만든 것, 천으로 만든 것, 종이에 쓴 것, 이 모든 것은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금속도 녹슬어 사라집니다.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화만 남습니다. 이야기만 남습니다. 구전되는 기억.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왜곡됩니다. 사실과 상상이 섞입니다. 실제 사건이 신의 행위로 바뀝니다. 실제 사람이 영웅이나 반신으로 승격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명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것은 5,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 29만 5천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동굴에서 살고 사냥하고 모여서 불 주위에 앉아 있었을 뿐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 번 시작이 있었을까요? 여러 번 문명이 싹텄다가 사라졌을까요? 자연재해, 질병, 전쟁, 기후변화, 수많은 이유로 문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대부분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만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한다면 무엇을 볼까요? 콘크리트 건물들은 부서져 있을 것입니다. 철과 강철은 녹슬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플라스틱 일부는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기술 수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주로 갔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마천루 잔해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원시적인 석조 기술이라고, 노예 노동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고, 우리의 정교한 반도체는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책들은 썩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술, 음악, 영화,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읽을 수 없는 자기 신호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문명은 순환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철학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유가 4개의 시대가 반복됩니다. 황금시대, 은시대, 동시대, 철시대, 그리고 다시 황금시대로 문명은 발전하고 절정에 이르고 쇠퇴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단지 철학적 사색일까요? 아니면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전에도 위대한 문명들이 있었고 사라졌다는 것을. 그들의 신화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라진 황금시대, 잃어버린 낙원. 우리는 진보를 믿습니다. 미래는 과거보다 나을 것이라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오랜 시간이 걸려 다시 일어섭니다. 때로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몇 번째 시도일까요? 몇 번째 문명일까요? 우리 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별을 보며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다 밑에, 사막 아래에, 얼음 속에 조용히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길가메시 서사시, 마누의 배, 드칼리온과 피라. 이름은 다르지만 이야기는 같습니다. 대홍수가 왔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비슷한 것일까요? 각 문화가 독립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기억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왜곡된 기억.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트나피쉬팀이라는 사람이 신의 경고를 받습니다. 대홍수가 올 것이라고. 그는 배를 만듭니다. 가족과 동물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홍수가 옵니다. 7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세상이 물로 뒤덮입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이 쓰이기 1000년 전에 이미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 더 오래된 공통의 원천에서 나온 것일까요? 힌두교의 신화에서 마누는 물고기의 경고를 받습니다. 대홍수가 올 것이라고. 그는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 물고기는 거대해져서 배를 끌고 안전한 산으로 갑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 마누는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드칼리온, 그도 신의 경고를 받습니다. 제우스가 인류를 멸망시키려 한다고 그는 배를 만듭니다. 아내 피라와 함께 탑니다. 9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세상이 물에 잠깁니다. 그들의 배만이 파르나소스 산에 닿습니다. 그곳에서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중국의 신화에도 대홍수가 있습니다. 공화 우가 치수에 나섭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설에도 대홍수가 있습니다. 마야, 아즈텍, 호피족, 체로키족 모두 대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이야기에도 대홍수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200개가 넘는 대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대륙과 문화를 넘어서 이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홍수를 경험합니다. 강이 범람합니다. 해일이 옵니다. 그래서 큰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신화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 그 홍수는 세상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한가? 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가? 다른 가능성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빙하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거대한 빙하 호수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흑해는 원래 담수호였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와 연결되면서 갑자기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속도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이었습니다. 해안에 살던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마을, 밭,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세상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신들이 화가 나서 홍수를 보냈다고, 악한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다고,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신화 속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온 존재들, 문명을 가르친 존재들, 수메르 신화의 압수 같은 존재들이 바다에서 나와 인류에게 지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농사, 건축, 천문학, 수학. 이집트 신화에서도 신들은 종종 나일강과 연결됩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그들은 문명의 수호자입니다. 아즈텍의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의 신, 그도 바다 너머에서 왔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지식을 주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고. 마야의 쿠쿨칸, 같은 신의 다른 이름. 잉카의 비라코차도 바다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바다에서 온 존재들이 있었을까요? 외계인일까요? 아니면 더 현실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생존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 문명의 생존자들, 대홍수로 그들의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배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내륙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원시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별을 보는 법. 그 원시인들에게 생존자들은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억이 신화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신들, 문명을 가르친 신들.
신화는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는 왜곡된 역사입니다. 실제 사건이 시간을 거치며 변형된 것입니다. 사실이 상징이 됩니다. 사람이 신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구전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할 수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드림타임 이야기에는 10,000년 전의 지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었는지, 어디에 육지가 있었는지 구전으로 10,000년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화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대홍수, 잃어버린 문명, 황금시대, 이 모든 것이 단지 상상이 아니라 기억일 수 있지 않을까요? 희미하고 왜곡되었지만 여전히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는 기억. 밤하늘의 별들이 빛납니다. 고대인들도 같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우리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답을 이야기 속에 담았습니다. 신화 속에.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말하려 했던 것을.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누구나 안다고 생각합니다. 파라오가 명령했고 노예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파라오가 명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설계한 사람, 계산한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관들입니다. 이집트의 신관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습니다. 천문학자였습니다. 건축가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별을 관측했습니다. 기하학을 연구했습니다. 약초의 효능을 실험했습니다. 이 지식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신관들은 파라오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으로 계절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집트 문명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오래된 원천이 있었을까요? 플라톤은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9,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아틀란티스라는 잃어버린 대륙의 이야기를 그는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실제 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우화일까요? 플라톤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우화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고. 이집트 신관들에게서 들은 실제 이야기라고. 피타고라스도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신관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가 귀국한 후 세운 학파는 비밀 결사였습니다. 지식은 입문한 자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주의 비밀이 수에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비잔티움에서 아랍 세계로, 그리고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 신비주의자들에게로. 그들은 고대의 지식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숨기면서.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지식을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프리메이슨이 등장했습니다.
석공들의 길드에서 시작된 조직.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눈, 솔로몬의 신전, 기하학적 도형들. 이 상징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고대 지혜의 계승자라고 여겼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자들의 후예, 솔로몬의 신전을 지은 자들의 계승자, 그들의 의식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은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현대에도 이런 전통은 남아 있습니다. 비밀 결사들, 신비주의 단체들, 그들은 고대의 상징을 사용합니다. 고대의 의식을 재현합니다. 그들이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만 남은 것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식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면 그것은 쉽게 왜곡됩니다. 변형됩니다. 핵심이 사라지고 겉모습만 남습니다. 마치 전화 게임처럼 처음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 신관들은 실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비한 의식으로 포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권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의식만 보았습니다. 그 안에 과학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식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면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책 속에, 수도원의 지하 저장고에, 아니면 여전히 비밀 결사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 보존되고 있을지도. 지식은 왜 숨겨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권력 유지. 지식을 독점하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호. 잘못 사용되면 위험한 지식도 있습니다. 셋째, 전통. 그것이 항상 그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식을 숨기면 그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그렇게 사라졌을까요? 고대의 의학, 고대의 공학, 고대의 천문학. 우리는 그 단편들만 볼 수 있습니다. 유적에서, 신화에서, 상징에서. 밤은 깊어지고 오래된 신전의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희미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사의 순서, 왕의 업적,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를.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것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지구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밀려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명은 취약합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자연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한 번의 대지진이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화산 폭발이 왕국을 묻습니다. 한 번의 해일이 해안선을 다시 그립니다. 역사에 기록된 재앙들을 생각해 보세요.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서기 79년,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혔습니다. 수천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화산자해 속에 보존되었습니다. 1700년 후 발굴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던 자세 그대로. 만약 그들의 문명이 이미 쇠퇴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 후 더 큰 재앙이 로마 전체를 덮쳤다면
폼페이는 영원히 잊혀졌을 것입니다. 화산자의 아래 역사에서 지워진 채 산토리니 섬, 기원전 1600년경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섬의 중앙부가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칼데라만 남았습니다.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만 배였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해일이 지중해를 휩쓸었습니다. 크레타 섬의 민호화 문명은 그 직후 쇠퇴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산토리니의 폭발이 그들을 파괴했을까요? 해일이 그들의 함대를 파괴했을까요? 화산재가 그들의 농경지를 덮었을까요? 그들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했던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에서 그 대륙은 하루아침에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것이 산토리니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과장되고 시간이 왜곡되었지만 핵심은 실제 사건이라고. 리스본 대지진 1755년 만성절 아침 도시는 축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5분 동안 계속된 흔들림.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촛불, 난로, 그것들이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해일이 왔습니다. 세 차례의 거대한 파도, 해안에서 대피하던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6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의 85%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참상을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그림으로, 증언으로. 하지만 만약 이것이 문명의 쇠퇴기에 일어났다면, 만약 그 후 더 큰 재앙이 유럽을 덮쳤다면 리스본은 전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들의 분노로 멸망한 도시. 고대 유적 중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리화된 요새들, 돌이 녹아서 유리처럼 변한 유적들.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됩니다. 인도에서 발견됩니다. 중동에서 발견됩니다. 돌을 녹이려면 1000도가 넘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이런 온도를 만들었을까요? 일부는 말합니다. 고대의 전쟁이라고, 핵무기 같은 것이 사용되었다고.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에는 무서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빛, 도시를 재로 만드는 열기. 이것은 상상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하지만 더 현실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운석 충돌.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녹습니다. 유리화됩니다. 그리고 충격파가 멀리까지 퍼집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화재가 발생합니다. 운석 충돌은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1900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거대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도시 위에 떨어졌다면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 그 충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크지 않아도 작은 운석도 문명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은 역사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 일부 지역에서는 방사능 이상이 감지됩니다. 자연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방사능. 인도의 라자스탄,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 근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핵전쟁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자연적 우라늄 농축일까요? 신화에서 신들의 분노는 종종 자연재해로 나타납니다. 제우스의 번개, 포세이돈의 지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불과 유황. 이것들은 단지 은유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건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도시가 재가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운석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화산 폭발. 사해 근처는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지역입니다. 가스가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만나면 거대한 화염이 됩니다. 문명은 재앙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살아남으려면 문명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만약 재앙이 너무 커서 문명 자체를 파괴한다면 기록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오직 신화만 남습니다. 희미한 기억, 왜곡된 이야기,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잊혀진 재앙들, 문명을 멸망시킨 재앙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흔적마저 지워졌기 때문에. 하지만 지구는 기억합니다. 지층 속에, 얼음 코어 속에, 나이테 속에 과학자들은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알 수 없는 재앙의 흔적들을. 급격한 기온 변화, 대규모 화재의 증거, 갑작스러운 멸종. 이것들은 말합니다. 무언가가 있었다고, 무언가가 끝났다고. 지구의 자기장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태양풍으로부터,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될 것입니다. 대기가 벗겨지고 물이 증발하고 생명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장은 생명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장은 변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뒤집힙니다. 자북극과 자남극이 바뀝니다. 이것을 지자기 역전이라고 합니다. 지질학적 기록을 보면 이것은 수천만 년 동안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생합니다. 마지막 지자기 역전은 78만 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역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약 10% 감소했습니다. 자북극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자기 역전이 곧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곧이라는 것은 지질학적 시간입니다. 100년일 수도 100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역전 과정 동안 자기장은 매우 약해집니다.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태양풍이 직접 대기를 때립니다. 오로라가 적돼서도 보입니다. 방사선이 증가합니다. 전자기기가 오작동합니다. 현대 문명은 전기와 전자기기에 의존합니다. 만약 거대한 태양 폭풍이 약해진 자기장을 뚫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망이 마비됩니다. 인공위성이 고장납니다. 통신이 두절됩니다. 현대 사회는 멈춥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은 규모로는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859년 캐링턴 사건, 거대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전신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오로라가 쿠바에서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기 문명이 시작 단계였습니다.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면 피해는 조 단위입니다. 복구에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장이 정상일 때입니다. 만약 자기장이 역전 중이라면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고대 문명도 이것을 경험했을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나이테와 얼음 코어에서 과거의 태양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태양 활동이 극도로 활발했습니다. 만약 그때 어떤 문명이 존재했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자기장 약화는 또 다른 영향도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 증가. 이것은 생명체에 영향을 줍니다. 돌연변이율이 높아집니다.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만약 수백 년 동안 지속된다면 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자기장과 동물의 행동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철새는 자기장으로 길을 찾습니다. 만약 자기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면 그들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도 미묘하게 자기장을 감지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불안해질까요? 12,00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지구는 12,000년마다 큰 재앙을 겪는다는 가설. 빙하기의 끝, 대홍수, 그리고 다음 사건. 이것은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패턴 인식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12,000년 전에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거 드라이어스 사건. 12,800년 전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빙하기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1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끝났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일으켰을까요? 운석 충돌 이론이 있습니다. 거대한 혜성이 북미 빙상에 떨어졌다는 증거는 불확실하지만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거대 동물들이 멸종했습니다. 매머드, 검치호, 거대 나무늘보. 그들은 수십만 년을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인간의 사냥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극적인 사건 때문일까요? 만약 그때 문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존했을까요? 아니면 파괴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있습니다.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변하고 있습니다. 태양 활동은 주기를 따라 변동합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취약해졌습니다. 전력망, 위성, 인터넷, 이 모든 것이 태양 폭풍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나을까요?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술이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혹은 어쩌면 우리의 기술 의존이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며 계절을 알았습니다. 땅을 보며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따라서 무너집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는 더 강력해졌지만 더 취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지만 더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니,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율은 맞습니다. 밤하늘에서 오로라가 춤춥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경고입니다. 태양이 활동하고 있다는, 자기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특별한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달에 갔습니다.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합니다. 우리는 신들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전 문명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정점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왕조가 천년 만년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100년, 1000년, 만년,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 지속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문명의 붕괴는 점진적일 수도 급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수백 년에 걸쳐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미노아 문명은 아마도 단 몇 년 만에 끝났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대 과학은 경고합니다. 기후 변화, 생태계 붕괴, 자원 고갈. 이것들은 모두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빠를까요? 충분히 근본적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협들도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 초화산 폭발, 태양 폭풍, 지자기 역전. 이것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100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소행성을 추적합니다. 화산을 모니터링합니다. 지진을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큰 사건이 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든 위협들도 있습니다. 핵무기, 생물학 무기, 인공지능. 이것들은 잘못 사용되면 문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인간이 가진 모든 무기를 결국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러 번 재앙을 겪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토바 화산, 빙하기, 질병, 전쟁. 우리는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일어서고 번영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순환, 영원한 회귀. 그리고 매번 우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배웁니다. 혹은 배우지 못합니다. 과거의 문명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준비. 재앙은 옵니다. 셋째, 기록. 우리가 알았던 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만약 우리의 문명이 내일 끝난다면, 만년 후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 방사능 폐기물, 무너진 콘크리트, 아니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시간 캡슐, 기념비, 메시지, 핵 폐기물 처리장에는 만년 동안 지속될 경고, 표지판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어떤 상징으로, 어떻게 먼 미래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도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신전. 그리고 수천 년 후 우리는 그것들을 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불완전하게 하지만 읽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미래의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저 신화가 될까요? 먼 미래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잃어버린 문명.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의 취약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지. 하지만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생존 사이에서, 개인의 욕망과 집단의 필요 사이에서, 현재의 편안함과 미래의 안전 사이에서,
이것은 고대인들도 직면했던 선택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현명할까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시간은 흐릅니다. 지구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누군가는 우리의 유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묻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나? 무엇을 꿈꿨나? 왜 사라졌나? 돌이 기억합니다. 피라미드의 돌, 스톤헨지의 돌, 사크 사이와만의 돌. 그들은 1000년, 2000년, 5000년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져도 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은 증언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여기에 기술이 있었다고, 여기에 꿈이 있었다고. 그들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피도 흘렸습니다. 왜일까요?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짧다는 것을, 하지만 돌은 오래 간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돌에 그들의 이야기를 새겼습니다. 그들의 신을, 그들의 왕을, 그들의 승리를,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지식을. 피라미드의 벽에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자의 서,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하지만 그 안에는 또한 천문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수학적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야의 비석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롱카운트 달력, 수백만 일을 세는 시스템. 왜 그들은 그렇게 먼 미래를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그 미래를 볼 것이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문명은 끝나지만 돌은 남을 것이라는 것을 별도 기억합니다. 그들은 매일 밤 같은 패턴으로 돕니다. 세차 운동 때문에 아주 천천히 변하지만 인간의 일생 동안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특정 별을 향해 정렬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를 가리킵니다. 켈트의 뉴그레인지는 동지의 해를 받아들입니다. 안데스의 마추픽추는 인티와타나, 태양을 볶는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이해했다고. 우리는 시간을 측정했다고. 우리는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돌에 새겨서 너희에게 남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편견에 갇혀 있을까요? 고대인은 원시적이었다는 편견, 그들은 단순했다는 편견.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유적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문학적 정렬, 수학적 비율, 음향학적 특성,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설계였다는 것을, 지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모아이 석상은 어떻게 운반되었는지, 스톤헨지의 블루스톤은 어떻게 200km를 이동했는지,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관측을 했는지, 답은 아마도 간단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덜 지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도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른 방법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일부는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할 때까지, 우리가 편견 없이 볼 준비가 될 때까지. 신화도 기억합니다. 왜곡되고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대홍수, 잃어버린 대륙, 하늘에서 온 신들, 이것들은 단지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희미한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억.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신화는 허구라고 하지만 트로이도 한때는 신화였습니다. 슐리만이 그것을 발굴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트로이는 실제 했다고. 얼마나 많은 다른 신화들이 실제 핵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낼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굴하며, 분석하며, 재해석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과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첫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 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꿈꾸고 창조했습니다. 그들도 하늘을 보며 경이로워했습니다. 그들도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둘째,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가장 거대한 도시도 폐허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식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돌에 새긴 것, 이야기로 전한 것, 그것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을. 넷째, 겸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미스터리는 삶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호기심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인류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응합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비싸게. 하지만 우리는 배웁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우리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 더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는 그들에게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어쩌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돌이 기억하는 것들, 별이 목격한 것들, 신화가 전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우리는 전에 여기 있었다. 우리는 위대했다. 우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는 메시지를 남긴다. 너희도 조심하라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메시지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창조할 수 있다. 너희도 꿈꿀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너희는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교훈과 영감, 경고와 희망.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결단력 있게. 여기까지입니다.
7번째 문명이라는 거짓말,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것은 불편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한 겸손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긴 책의 한 장입니다. 그 전에도 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장이 어떻게 기억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한 어둠입니다. 휴식의 어둠입니다. 당신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잊혀진 문명들을 지나 바다 및 도시들을 방문하고 고대의 돌들을 만졌습니다. 이제 쉴 시간입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꿈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피라미드, 거석, 잊혀진 기술들. 그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춤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어쩌면 당신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땅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을까요? 당신이 보는 바다 아래에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을까요? 당신이 올려다보는 별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질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깊은 곳에 역사책을 펼치면 우리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왕들의 이름, 전쟁의 날짜, 제국의 흥망.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누가 이 책을 썼는가? 무엇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기원전 48년 알렉산드리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 불타고 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가립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재가 됩니다. 수십만 권의 책, 인류의 지식이 모인 곳,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지혜, 과학, 철학, 역사, 문학, 모두 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가? 역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함대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 폭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슬람 정복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라졌는가입니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도서관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과학적 발견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었는지, 어쩌면 잃어버린 문명의 기록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도시들의 지도, 고대 기술의 설명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식. 하지만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백이 남았습니다. 우리 지식의 공백. 우리는 그 공백을 상상으로 채웁니다. 추측으로. 하지만 진실은 재 속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1258년 바그다드. 몽골군이 도시를 침략합니다. 지혜의 집, 세계에서 가장 큰 학술센터가 약탈당합니다. 수십만 권의 책이 티그리스 강에 던져집니다. 강물이 잉크로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인도, 중국의 지식, 대수학, 천문학, 의학, 철학 모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왜 지식을 파괴할까요? 왜 책을 불태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은 위협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의심합니다. 저항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순종하기 쉽습니다. 16세기 유카탄.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합니다. 디에고 데 란다 주교는 마야 코덱스를 모읍니다. 수천 년의 지식이 담긴 책들, 천문학, 달력, 역사, 의식. 그는 그것들을 불태웁니다.
마술과 악마의 작품이라고 말하며 단 3개의 코덱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우연히 유럽으로 보내진 것들이 우리는 마야 문명에 대해 거의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금성의 주기를 알았는지, 답은 불타버린 책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권력이 올 때마다 오래된 지식이 파괴됩니다. 새로운 종교가 퍼질 때마다 오래된 신전이 무너집니다. 새로운 제국이 세워질 때마다 오래된 기록이 사라집니다. 승자가 역사를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정말 이해할까요? 승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씁니다. 자신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적을 악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은 생략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모든 기록을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카르타고에 대해 아는 것은 로마인들이 쓴 것뿐입니다. 카르타고인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관점,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정당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전은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침묵당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이것은 계속됩니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특정 발견은 학술지에 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류 이론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유적은 발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한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연대 측정 결과는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존 연대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학자들은 경력을 걱정합니다. 파격적인 이론을 제시하면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받습니다. 연구 자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학술지에 발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기존 이론을 조금씩 다듬는 연구, 논란이 없는 발견, 제도는 안정을 원합니다. 박물관은 전시를 바꾸기 싫어합니다. 교과서는 개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권위로. 만약 우리가 인류 역사의 시작점을 다시 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문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다시 써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이론을 폐기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평판이 무너질까요? 그래서 저항이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새로운 발견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제시되면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검열은 자기 검열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조용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입니다. 비주류로 낙인 찍히는 것,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경력이 끝나는 것, 그리고 대중은 모릅니다. 그들은 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한 이야기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이야기, 기존 권력 구조를 흔들지 않는 이야기. 진정한 역사는 더 복잡합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하 저장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분류 불가, 라벨 아래, 학술지의 거부 편지 속에, 발굴되지 않은 유적 아래, 기억을 잃은 문명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문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고 신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선택이 파국으로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을까요?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사회적 불평등. 이것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책 속에, 바그다드의 두루마리 속에, 마야의 코덱스 속에. 하지만 그것들은 불탔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제 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진화의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년의 자연 선택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이야기에 빠진 장들이 있을까요? 200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돌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도구들, 돌을 깨서 날카롭게 만든 것. 그리고 거의 150만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도구들, 같은 방식들. 그리고 갑자기 7만 년 전 무언가가 바뀝니다. 인간의 행동이 복잡해집니다. 예술이 나타납니다. 동굴 벽화, 조각품, 장식품, 상징적 사고가 시작됩니다. 매장 의식이 생깁니다. 추상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뇌의 크기는 이미 현대인과 비슷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입니다.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유전자를 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인간 유전자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들, 다른 종으로부터의 유전자 흐름, 네안데르탈인과의 혼혈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지의 종과의 혼혈 흔적도 있습니다. 데니소바인, 그리고 이름도 없는 다른 종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종의 혼합입니다. 그리고 그 혼합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들로부터 온 유전자들이 새로운 능력을 가져왔을 수도.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다른가? 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복잡한 문법적 언어를.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언어를 위해서는 뇌의 특정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성대의 특별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화해야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합니다. 수학적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숫자를 이해합니다. 기하학을 인식합니다. 패턴을 봅니다. 왜일까요?
생존을 위해 미적분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복소수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부산물이라고, 다른 능력의 우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심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해하도록, 창조하도록, 질문하도록. 인류 역사를 보면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문명은 특정 단계까지 발전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거의 예외 없이. 왜일까요? 어떤 이는 환경 파괴라고 말합니다. 문명은 자원을 소진하고 붕괴한다고. 이스터 섬의 나무들처럼, 마야의 삼림 벌채처럼. 하지만 이것은 증상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더 깊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이익을 원합니다. 장기적 결과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진화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설계의 결함일까요? 우리는 자연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정복합니다. 개조합니다. 지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행성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파괴적일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침략종이라고. 우리는 원래 이 행성 출신이 아니라고.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행성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털이 없어서 추위에 약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태양에 쉽게 탑니다. 우리는 중력으로 인한 요통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출산은 위험합니다. 여성의 골반과 아기의 머리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다른 곳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약한 중력, 더 약한 태양, 더 긴 임신 기간.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험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고대 신화들은 이것을 말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흙으로 또는 그들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문화가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희미한 기억일까요?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 그들은 하늘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를 시키기 위해. 힌두 신화의 브라흐마. 그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부터. 성경의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그들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신화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역,